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김성욱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치과 질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예방을 하고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쭉 할 건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듣는 사람이 치아가 어떻게 생겼고 뭐 어떤 구조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있으면 조금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치과 질환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치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진료실에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치아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 아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진료를 해보면 아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저한테야 뭐 치아의 개수, 뭐 치아별 모양 이런 게 너무도 익숙하고 당연하지만 저도 사실 치과 의사가 되기 전에 내 치아가 어떻게 생겼더라? 뭐 어떻게 생겼지? 뭐 어떤 치아가 뭐가 있지? 이런 거 전혀 몰랐고요. 몇 개가 있는지도 뭐 정확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몇 개, 뭐, 여러 개 있겠지. 뭐, 어금니가 있고, 앞니가 있고, 뭐, 그렇겠지라고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치대에 입학해서 치아에 대해서 배우는데 굉장히 개수라든가 모양, 위치 이런 게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럼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치아는 대개의 경우 유치가 20개, 그리고 어른에서 나오는 영구치는 32개입니다. 왜 32개, 대개의 경우라 그랬냐면 유치가 20개가 아닌 경우도 많고요. 영구치가 32개가 아닌 경우도 꽤 많습니다. 또 이 중에서 영구치 중에 4개는 우리가 흔히 사랑니라고 부르는 세 번째 큰 어금니, 즉 제3대구치입니다. 안 나는 분도 있고 예쁘게 내 치아로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방향이나 위치가 이상하게 나서 고생만 시켜드리다가 뽑히는 경우도 있죠. 뽑히고 나서도 엄청 고생스럽죠. 그래서 그 20대 때 특히 대학생분들 중에 주변에서 사랑니 한번 뽑았다 그러면 나도 뽑아야 되는데 무서워서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경험들 저도 있었고요.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유치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유치열, 쭉 배열된 것들을 볼게요. 아기 때부터 청소년기 전까지 입안에서 음식을 먹고 발음할 수 있도록 애써주는 우리 유치들, 전니들이라고 하죠. 전니들은 대개 앞니가 2개, 송곳니가 1개, 그리고 어금니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을 나누어서 이렇게 4개로 나누었을 때 이쪽 한쪽에 5개가 있고요. 여기 앞니가 2개, 송곳니 1개, 그리고 어금니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생후 6개월서부터 대략 만 3세 정도까지 치아가 나와요. 나오면서 치열이 완성이 돼요. 보면은 제가 보고 있는 의료 상담, 의학 상담 이런 데 보면 아이가 이가 안 나와요. 이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요? 아니면 뭐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안 맞아요.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래 앞니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많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위에 앞니가 더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하던 유치는 뒤따라 올라오는 영구치들에 의해서 뿌리가 서서히 녹아 없어지면서 흔들흔들 하다가 치과의사의 손이나 실 혹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냥 빠질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면서 임무를 다하게 되죠. 저는 치과의사에게 유치를 뽑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집에서 실로 유치를 묶어서 확 당겨갖고 뽑았어요. 그래서 이를 한 번 뽑을 때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뽑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엄마들은 치과에서 가져 뽑자고 하시겠지만 할머니들은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그게 뽑자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나둘 빠지면서 대략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에는 대개 연구치로 모두 교환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많이 있습니다. 유치가 빠지질 않고 연구치가 따라오질 않아서 유치를 가지고 제가 본 바로는 60대까지도 쓰시는 분도 계시기는 해요. 그런 건 예외의 경우고요. 대개의 경우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쯤에 연구치열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개인차가 많이 심해서요. 정확히 유치가 몇 살쯤에 빠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언제부터 언제쯤에 빠지는데 따라오는 연구치가 방향이 안 맞을 경우에는 안 빠지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치과에서 개입을 해서 연구치열을 좀 예쁘고 가지런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까지 유치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연구치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그림을 보시면 연구치 32개 중에 좌우와 상하로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봤을 때 아까처럼 이렇게 나눠서 4개의 영역으로 나눠보면 한쪽당 8개의 치아가 있을 겁니다. 이 8개 중에 앞니가 2개고요. 송곳니가 1개고요. 유치에는 없었던 작은 어금니가 2개가 있고 큰 어금니는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니, 송곳니,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 이렇게 해서 8개가 되고요. 그중 세 번째 큰 어금니가 바로 사랑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유치가 대개 다 빠지는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에 두 번째 어금니가 슬금슬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다 나오진 않아요. 반대로 첫 번째 큰 어금니는 6살에서 7살 정도에 나와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연구치라고도 하고 가장 하는 일도 많고 가장 빨리 망가지기도 합니다. 저도 보면 두 번째 어금니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 슬슬 나오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쯤 더 뒤에서 또 무언가가 슬금슬금 나오거나 아무 소식 없다가 치과에서 사랑니가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사랑니 제3대구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쯤에 첫 번째 큰 어금니가 나오고 중학교를 들어갈 때쯤에 두 번째 큰 어금니가 나오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세 번째 큰 어금니가 나온다. 대략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사랑니 같은 존재는 이제 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까지는 상당히 큰 관심사예요. 나도 수술 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랑니의 존재는 이제 다니던 치과가 원래 있는 경우에는 꽤 어릴 때부터 나의 사랑니의 존재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가볍게 사람의 치아의 개수 및 간단한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잘 알고 계셔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치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진료실에서 충치가 어떻고 잇몸 염증이 어떻고 설명을 드리다 보면 치아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면 치아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낯설어 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의사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니까 그냥 끄덕끄덕 하시는 느낌이랄까요? 하긴 제가 치과 관련이 없을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뭔 소리인지 대략 이해는 해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치아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림 한번 보시고요. 자, 치아는 크게 보아서 3중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뼛속에 잠겨있는 뿌리와 밖으로 나와 있는 머리. 이게 머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만
이 머리 부분에 가장 바깥쪽 하얀 층이 바로 에나멜이라고 불리는 범랑질입니다. 그림에 영어로 쓰여 있죠. 범랑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치아를 볼 때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다른 부분은 젊은 분들에게 다른 부분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젊은 분들에 한해서 그렇긴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범랑질 부분이 많이 닳고 깨져서 그 속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비쳐 보이고 직접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거나 이 범랑질이라는 이 부분은 대략 96%에서 97%가 세라믹, 즉 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콜라겐 같은 섬유질 조직이 박혀 있어서 돌덩어리들을 엮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단하고 감각도 없고 색도 조금 하얗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쪽에는 줄무늬가 선명한 두 번째 층이 있는데요. 이것이 덴틴, 즉 상아질이라는 겁니다. 상아질에는 아까 범랑질에서보다 좀 더 훨씬 많은 30에서 40% 거의 10배가 많죠. 콜라겐 같은 유기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돌 속에 그 콜라겐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돌덩어리들이 콜라겐에 엮여 있다고 보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랑질보다는 좀 물렁물렁해요. 그리고 유기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충치균이 좋아하죠. 보면은 충치가 겉으로 커지지 않고 속으로 커진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기도 한데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단백질이 많아지니까 세균들이 먹을 게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상아질 내부에는 수많은 미세소관이라고 관처럼 되어 있는 조직이 그 속에 있는 신경과 연결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과 치료를 받고 나면 그 부분이 노출이 딱 됐을 때 바람 불고 가글하면 엄청 시리죠. 그럼 여기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치아에 가해지는 압력이나 스트레스를 감지하는 역할도 하고요. 치아 내부 구조에 수분이 존재하기 위해서 조금 더 뻣뻣하지 않고 탄성을 가질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이 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돌덩어리 같은 범랑질이 수십 년간 입속에서 힘을 받고 수도 없이 충돌하면서도 잘 깨지지 않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강화유리의 원리랑 비슷해요. 강화유리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유리같이 깨지기 쉬운 재질에 무슨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잘 깨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치과 치료 받으실 때 신경치료를 받지 않는 치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임시충전물이나 심시치아를 벗겨내면 무지하게 시리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노출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하얀 범랑질이 나이가 들면서 얇아져요. 범랑질도 닳습니다. 닳아서 얇아지면 그 속에 더 누런색을 띤 상아질이 많이 비쳐 보이기도 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치아색이 조금씩 어두워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20대 때는 치아색이 그래도 비교적 그 평균치보다 약간 하얀 편이었는데 지금은 저희 딸한테 누렁니라고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닦고 관리를 해도 색이 변하는 거는 치과에서도 막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미백을 받을까 말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신경이라고 말하는 펄프, 치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신경과 치아를 관리하는 신경과 혈관이 들어있는 조직인데 여기는 외부 세계의 세균들한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노출되면 굉장히 아프고 이제 잠도 못 자는 치통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노출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치과 종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들으시면 아는 만큼 더 보이니까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거는 진료실에서
정기 체크, 정기 점검을 많이 오랫동안 해드렸던 분들에게서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볼록한 게 뭐예요? 암 아닐까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해요. 특히 관리도 잘 하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분들께서 진짜 불쑥 문의하시는데요. 모양이 생긴 게 굉장히 이상하고 불규칙하니까 혹시라도 이게 암인가 싶어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좀 보기가 안 좋죠. 사실 이건 대부분의 경우 종양도 아닌 골륜기, 치과 용어로는 토루스라는 뼈의 자연스러운 변화, 성장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조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잘 눈에 안 띄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눈에 잘 띄지만 실제로 그냥 놔두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내 뼈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틀니를 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제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틀니가 올라가야 되는 곳에 뼈가 툭 붉어져 있으니까 공간이 많이 좁아져요. 그 위로 두께가 한 2mm, 3mm 정도 되는 틀니가 들어가면 이제는 특히 아래쪽 같은 경우는 혀가 자유로이 움직일 공간마저 부족해져서 식사와 발음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럴 땐 수술로 제거를 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다면 굳이 힘들게 수술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진료실에서도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결론은 걱정 마시라고 하고 싶네요.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치과적인 상식과 사실 접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냥 한 번 정도 우리 입안의 구조와 치아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종종 듣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이제 곁들였던 거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진료를 받고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더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마음도 개운하고 좋을 것 같아서요. 치과 의사 김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